네, 4월 첫 거래일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전에 알아야 될 이슈들 3가지 저희가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끌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들 풍성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가야 될 듯해서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저 악몽 2010년, 13년, 15년 이때를 기억하신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계, 철강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자 한 이슈인데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엔달러입니다. 22일 날 120엔대 돌파가 있었고요. 지난달 28일에 장중에는 125엔대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사실 100에는 1,000원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마저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1,000원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사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엔화 속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엔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면요.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로는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도 금리 정상화에 그리고 ECB, 영란은행 모두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이런 엔저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에너지 의존도도 그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무역 수지 악화 우려로 이어지는데 이 점이 엔저를 촉발한다라는 근거죠. 자, 이 근거들 속에서 악몽에 대한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이때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쏟아졌었죠.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사실은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일본 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갔고 국내 관련주를 좀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이 흔들리면서 코스피도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머물렀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엔저 상황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인의 코스피 지분율이 역대급으로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엔저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기보다는 수요처 상황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리오프닝, 중국의 부양책 이쪽에 주목을 하자라는 조언들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냉철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옛날에 생각하면 사실 겁낼 만한 이슈긴 하거든요. 그렇게 무겁게 이 이슈를 지금 가져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유자분들은 이쪽 엔저가 아니라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뭐 일본과의 수출 경쟁이 뭐 일부 이제 자동차나 철강 기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엔저만 아니라 원화도 지금 되게 저평가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속도가 엔화가 최근에 좀 빨리 이제 엔저가 시작되면서 뭐 여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엔저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엔이 뭐 1,000원 뭐 이런 공식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걱정하는 게 자동차 쪽이실 텐데 자동차는 대부분 지금 그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도요타죠. 네. 그 나머지 닛산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여타 회사들 혼다라든지 회사들은 경쟁력 자체가 국제 시장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부 지금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나 혼다 정도가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여전히 그쪽은 좀 그 하이브리드 중심의 투자가 이어졌고 네.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를 좀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대차 그룹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체질 개선 자체가 조금 좀 늦어지면서 일본은 좀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이나 기계 쪽은 사실은 원래 정밀 공작 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이 워낙 뭐 점유율이 높았고 네. 그건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어차피 뭐 MS 1위인 그런 업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추월했던 부분들은
뭐 수출하거나 비슷한 부분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조금 좀 뭐 가격 경쟁에 밀릴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좀 우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그 납품처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닥 우려사항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그 발표가 났지만 사실은 3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무역 구조가. 맞아요. 수출 중심의 국가고 제조업이고 원료는 수입해야 되는 국가인데 원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오히려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엔저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역대 사상 최대 수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강조되어 있죠. 네. 사실은 지금 무역 흑자가 나면 역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공격받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 다 힘든데 그렇겠죠? 네. 너네만 돈을 버냐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1956년 이래로 최고 수출액을 찍었다는 상황, 우리나라가 그만큼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뭐 전 부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조만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무역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만 조금 떨어지면 사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네.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출주가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오늘 저희가 꼽았던 자동차, 철강 전반적으로 지금 낮은 수준에서 가격 메리트는 가진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이 좀 나아질 걸 대비해서 지금 좀 모아갈 쪽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아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매크로 환경이 계속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릴 상황이고 유동성을 축소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봤을 네. 때 사실은 대형주가 급하게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올해 뭐 하반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중심의 투자보다는 대형주도 보면 바닥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중견주들 중에 보면 실적이 이제 퀀텀 점프한다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들, 그러니까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아마 이런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종목 장세는 올해는 계속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시원하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종목별로 대응을 하자라는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차장님께서 종목별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정책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의 흐름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정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쪽이 조명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이 5월 앞두고 4월 공략을 해봐도 될까요? 주도 섹터가 없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세가 날까요? 이 물음표에서 저희는 시작을 해봤습니다. 윤 당선인의 3대 공약 및 관련주를 살펴보면요. 일단 원전, 건설, 플랫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와 그 규제, 그 방향성이 다른 곳을 가장 큰 수혜 섹터로 꼽는데요. 윤 당선인은 원전 쪽에서 원전 중심의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수소산업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관련주로는 두산중공업, 한국전력에 꼽힙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택에 포커스가 있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GS건설, 현대건설 등이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되돌려진 움직임 속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권가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윤 당선인의 임기 중에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사용을 연장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조언을 내놓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약이 이 자체가 시장 우호적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규제 이슈로 많이 밀렸는데요. 실적 그리고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점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자, 신정부 취임 한 달 전입니다.
지금 4월에 정책주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들어가 볼까요, 차장님? 요즘 아마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맞아요. 생각하실 텐데. 근데 타이밍은 예. 못 잡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 관련주는 이미 이제 윤 당선인이 당선될 때부터 전부터? 예, 전부터 시작해서 네. 뭐 될 때 거의 꼭지를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건설 관련주, 대형 건설주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반등을 보이는가 하더니 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예. 것도 있어요. 사실은 원전은 이미 꼭지를 찍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건설은 못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건설 질문 드리면 이게 사고 이슈로 좀 많이 지금은 리스크를 아는 구간이라서 건설은 지금 좀 그런 건가요? 건설이 못 가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폭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져야지 많이 남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될 때까지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관련주를 보면 뭐 안 건드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정책들이 다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 정책을 또 이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 정책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아직 뭐 조금 뭐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죠. 특히 이제 그나마 좀 많이 움직인 게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뭐 건자재 관련주들, 뭐 삼목에스폰 같은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많이 했던 대형 건설주들은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책 관련주라고 너무 이제 딱 찍어서 그 중에 이제 테마성으로 들어가시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급등했던 종목들 따라잡기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바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제 좀 펀더멘탈이 있는 정책 관련주라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네. 앞으로 계속 좋아질 뭐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를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엔 기업을 보시는 게 맞고 그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규제 이슈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뭐 네이버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혜는 계속 예상되고 있고 그 회사들의 이제 로드맵도 보면 뭐 워낙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작은 종목들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책 관련주가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돼 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온 종목들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꼽아주신 걸로 미뤄 보아서 이렇게 관련주를 담을 때는 많이 빠졌거나 그동안 많이 소외된 쪽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공포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금리도 굉장히 올라와서 공포죠. 근데 금리는 지금 올라봤자 미국은 지금 0.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1.25 뭐 이런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죠. 지금 한 5%에서 뭐 7%대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성장이 부족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러면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더 강할 수 있다. 아하. 거꾸로. 거꾸로.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는 게 아니라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이쪽 성장성을 가지고 공략할 만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롯데그룹주가 그 안에서 3월 성적표를 봤더니 모두 다 좋았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담아도 될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의 3월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 롯데렌탈부터 롯데제과까지 일제 플러스권. 사실 지주사가 무겁다 하는데 11%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잘 갔던 걸까요? 롯데그룹과 같은 경우는 화학, 유통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유통 쪽이 강했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롯데칠성과 같은 경우는 높았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점유율 확대 그 목표치를 정하면서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했던 듯합니다. 실적도 찍히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롯데칠성 영업이익 변화를 보시면은요 2배 넘게 오름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우양한 곡선을 위쪽으로 그 곡선이 향하고 있다라는데 시장은 주목을 합니다.
저희 마감 카운트다운에서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만남, 식품 기업 중에 1위를 뺏어가면서 앞으로 신산업 그리고 해외 산업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호재는 좀 계속이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삼성도, SK도 여러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 지주 대표도 지주사가 투자를 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배터리 소재 사업 본격 추진한다. 어제 IR을 통해서 밝혔고요. 10조 원을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쭉 나열을 빠르게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리오프닝, 바이오, 그리고 원자재 쪽 신재생에너지 모멘텀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골라 좀 볼까요, 차장님? 씩 웃으셨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쪽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공략 포인트를 좀 좁혀주시죠. 롯데그룹주 가운데 공략할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주는 뭐 여러 가지 다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맞아요. 근데 그 발표 안 한 그룹은 거의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SK도 했고 뭐 사실은 삼성그룹도 했고 두산, 현대 다 하긴 했습니다. 다 했어요.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롯데는 특히 이제 식음료, 뭐 음식료랑 이제 유통, 그다음에 뭐 화학 소재 이렇게 크게 이제 이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특히 유통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전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은 중간 마진을 먹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그쪽은 어차피 가격이 오르든 원자재가 올라가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손해 볼 게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 서초동 부지가 거의 지금 한 12만 평 정도 꽤 넓죠. 12,000평, 12,000평, 14,000평 가까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삼성 사옥 뒤쪽에 있죠. 그쪽에 아마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재가 될 거다. 아마 그게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이랑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신사업 진출 관련 이제 이슈가 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이라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롯데그룹을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롯데칠성이랑 롯데칠성. 예, 어차피 서초동 부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정부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쪽의 부지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롯데칠성은 식음료 쪽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가격도 계속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봤을 때 더블 이슈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롯데칠성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차선으로 보면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일 텐데 롯데정밀화학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예.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롯데그룹이 가장 좋았을 때가 이명박 정권 때였거든요. 네네. 예, 박근혜 정권 때도 괜찮았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권 때 별로 안 좋았죠 초반부터. 그래서 신동빈 회장 구속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더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혜주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의 첫 장이었죠.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아가면서 오늘 아쉽게도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2739선에서 마무리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 좁혀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94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원달러 환율도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에 비해서 오늘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1215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수급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기관이 오늘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IT 업종과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 냉각수 공장인 3M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수급난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 안나가면서 오늘 삼성전자 69,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3%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오락문화주들이 강세였고요.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관련주들 엇갈리는 흐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CJENM이 그래도 강세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에 따라서 오늘 2일 연속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다만 위메이드는 2% 넘는 하락으로 10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했고요. 또 간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률을 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주항공 7%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진에어도 5% 넘는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였는데요.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강세를 보인 화장품주였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야외에서는 또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만 착용하자라는 방안을 한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오늘 상승불 나왔고요. 이츠한불 24%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개별주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쌍방울과 강림은 상한가에서 안착하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또 개별주 한번 살펴보시죠. 슈젤이 있었는데요. 메디톡스 측에서 보톡스 제조 공장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슈젤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사실은 허위 사실이고 허위 주장이고 또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앞으로의 상황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개별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G2파워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첫 상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따상에서 따는 성공을 했습니다. 2배가량의 공모가의 2배가량의 가격까지 올라가면서요. 오늘 7% 넘는 강세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